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우리 지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아니, 자신은, 유관수, 사람들이 유관순을 생각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자신도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 에, 불렀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걸로 부르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누나라고 부르진 않고, 그냥 아예 유관순 그렇게 불렀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이 선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뭐 이렇게 우리가 유관수 누나라고 부르는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남자다 보니까 누나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관순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유관순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오래된 옛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나인 건 맞는데 근데 막 지금부터 100년도 더 된 분에게 누나라고 부르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18살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18살보다 훨씬 더 많은데 그 어린 사람한테 누나라고 부르는 건 맞는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네, 저는 그냥 이름 부르기도 그렇고, 여자이기 때문에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좀 오래전에 돌아가신 옛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안중근 의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 그냥 가끔씩은 언니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그, 대부분은 유관순 열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말도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 44쪽 그쪽에 부모님이 자기도 그렇게 자기도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로도 멍 들게끔 좀 마음에 멍이 든 적이 있나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저는요 많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또 저는 많이 잠깐만요. 많이 그 뭐라고 해야지? 아, 저는 또 많이 또 어기고 막 그렇게 해서 어겨서 좀 혼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말로 멍이 든 적은 아빠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 그러면은 이제 저도 엄마 아빠가 말을 뭐 이렇게 화내시게 하러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엄청 저한테 되게 엄청 속상하고 그런 건 없는데 굳이 뽑아보자면 저는 이거를 이 책을 가지고 그 뭐지 진행할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훑어보던 도중에서 엄마에게 이, 이 책,
책에 나오는 나쁜 말 이런 거를 엄마는 자식들에게 써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었는데 엄마가 그래도 된다고 말하셔서 살짝 살짝 속상했던 게 있었습니다. 엄마는 써도 된다고 하는 근거는 뭐야, 엄마의 근거는? 그것까지 여쭤봤어? 아니요? 아니야? 네. 네, 그러면은 또 그러면은 이 선배? 예, 저는 부모님께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는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잊어버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히려 제가 이제 혹시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상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요즘 뭐 특별히 딱히 기억나는 일 없는데 안 해서 없는 건지 하고도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선생으로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은 곧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윤이 어머니께서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제가 그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의도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를 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고민들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무슨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가 된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감정을 섞지 않고도 사실을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 상처를 주는 말도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 해서 생각을 해보니, 저희 아내에게 제가, 아내의 말에 제가 마음에 멍든, 적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서 가끔, 너가 그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라고 이렇게 항의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는 끝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얘기한 김에 잠깐만 그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유관순 뭐 네. 누나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죠. 유관순 누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누나라는 표현은 누가 남자 동생이 어? 손위 여자 형제에게 하는 말, 부르는 말. 이게 이제 뭐라는 거야? 누나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손이 여자 형제에게 부르는 말이 누나여서 재윤이는 누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 근데 누나라는 말 들어볼 수 있겠지. 뭐 이렇게 3학년이나 2학년 남자애들이 재윤이 누나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어? 지우는 누나라는 말을 들어볼 일이 아예 없겠지. 지우는 누나 말 들어본 적 없는데 어쨌든 요렇게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유관순과 관련된 책을 쓰거나 유관순 관련된 노래를 만들거나 이러한 거에 종사했던 사람이 보통 이제 남자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남자의 관점에서 그냥 유관순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다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이렇게 부른 것도 이상하고 유관순이 1902년생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만으로 18세, 만 18세, 뭐 17세에 사망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독립운동에 앞장서다가 이제 유관순이 이제 아, 돌아가신 그래서 이제 1919년에 19년 3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져? 3일은 3.1 독립만세 운동. 이때 서울에 있었던 유관수는 3.1 독립만세 운동을 목격하고 참여하다가 학교가 이제 휴교 문을 닫으면서 자기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가지고 천안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 독립운동을 조직하고 그리고 체포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고문받고 끝까지 항거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관순과 같은 분을 부르는 명칭으로 이 책에서 뭘 제안하고 있어? 유관순? 네.
열사를 열사. 열사. 그래서 우리가 열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우리 재윤이가 안중근 의사. 의사라고 그랬어. 왜 안중근은 의사고 유관순은 열사야? 그 안중근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음. 사용하여 응, 그 독립운동을 권했는데 응, 유관순 열사는 맨몸으로 응, 태극기 하나 들고 뭐 응,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그냥 응. 한 거라서 그렇게 나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열사, 의사 모두가 다 이제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망,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의사 또는 열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윤이가 잘 얘기했는데 의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른바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여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윤봉길도 이제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가지고 일본 대장 이런 사람들에게 죽이거나 부상을 입힌 어떤 그런 분의 의거를 일으켰는데 이런 분들 우리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네, 우리가 유관순 열사라는 표현을 쓰고 또 그 전태일 알아? 아니요. 전태일 몰라? 네, 아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해가지고 청계천 서울 청계천 있는데 그쪽에 공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너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자기 스스로 불을 붙이면서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항거했던 노동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전태일이라는 분인데 또 전태일이라는 분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열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관순 열사, 전태일 열사 뭐 이런 식으로 유관순 열사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누나니 언니니 뭐 나이가 많이 적으니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자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고들 중에 또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 책에는 나왔나 안 나왔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네,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혹시 알아? 아니요. 지훈아, 아니요? 지훈 둘다 교회나 성당을 안 다니나? 네, 아, 네, 안 하, 다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 근데 이 표현이 왜 문제라는 거야? 응? 음, 하나님 아버지가 왜 문제? 하나님의 부모님이 그 아버지인 것도 자라고 아니고, 응. 어머니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야? 신이야, 신. 네, 신은 뭐가 없는 거야? 성별. 성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남성 중심, 우리가 아버지 가부장제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남성화시킨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역시 이제 좋지 않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지 않냐는데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서 신의 어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성별로 대안하는 것들은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 언어에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게 이렇게 남성 중심의 이러한 또그 가부장 중심의 그러한 언어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시대에 따라서 올바르게 고쳐져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부모의 말, 또 아까 선생님의 말로도 뭐 할 수 있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말도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옛날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체벌은 금지됐어. 체벌 금지. 근데 예전에 선생님이 재윤이와 지우만 할 때는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른바 훈육한다 또는 사랑의 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때리는 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체벌이 어떻게 돼 있어? 있어요.
학교에서 체벌은 이제 금지되고 사라졌지. 더 이상 선생님 다닐 때는 자로 손바닥 때리는 건 기본이고 손 등을 때리기도 하고 이게 그 봉걸레라고 이렇게 미는 대걸레 있어. 그 대걸레 그 자를 뽑아갖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 뭐 뺨을 때리는 거, 발로 뭐 걷어 차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흔히 그냥 있는 일이었어. 뭐 회초리 맞는 일,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있는 일이고 집에서도 그렇게 이제 얻어 터지고 맞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회초리를 갖다 주면서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신체, 신체에 벌을 주는, 이 체벌이 이제 신체에 벌을 주는 거지. 그런 체벌은 이제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체벌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걸 넘어서 체벌 금지를 넘어서서 뭐 이른바 언어폭력, 또 요즘에 이제 정서학대라는 거 혹시 들어봤어? 네. 정서학대라는 말 들어봤어? 아, 음. 언어폭력이라는 말은 말로서도 얼마든지 폭력적인 폭력을 줄 수 있다.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지금 바로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언어 폭력에 관해서 얘기한 거야. 넌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 정신 빠진 놈아. 차라리 너 같은 놈 나가서 죽어버려라고 한다던가. 내가 너를 낳은 내가 잘못이지를 한다던가. 이런 말들이 다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내가 너처럼 멍청한 놈은 처음 본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언어 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 정서학대라는 거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느낌, 마음을 괴롭게 만들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공포스럽게 만들거나 그러한 거. 예를 들면 말 안 해. 그냥 뭐 할 뿐이야? 노려볼 뿐이야. 어? 아니면 뭐 말 때리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관심해 그냥 쌩하고 이게 여러분들을 존재감 없이 대해버려. 그런데 그런 것들 역시 뭐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사실은. 어떤 반론이 있을까? 음, 응? 이런 것도 언어 폭력이다. 언어 폭력이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정서 학대를 하면 안 된다. 또 뭐 체벌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언어 폭력도 안 된다. 정서 학대도 안 된다. 체벌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공감은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어떤 반론을 제기? 음, 음. 그런 말이나 음, 폭력을 하지 않으면 음, 어린이들이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음,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음, 말도 잘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음, 가, 막 엄청 세게 때리는 거나 심한 욕하는 것은 아니고 음. 조금 혼내거나 가벼운 처벌 같은 거는 가능할 수 있다 하고. 그렇지. 재윤이 같은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무슨 막 피멍들게 때리거나 아주 뭐 심한 욕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문제지만, 그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행위는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애가, 막 나갈 거 아니냐. 애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거야말로 오히려 더 큰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해? 어, 저는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때리고 그러면은, 어, 트라우마 때문에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응.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어쩔 줄 모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쩔 줄 모를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아니, 지우는, 뭐, 어, 그렇다고 때려야 되는 것도 안 되고, 어, 그렇다고 내버려 둬야 되는 것도 아니야. 어, 그럼 뭘 해야 돼? 어. 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고, 이 책에서는. 재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쨌든. 그럼 반론, 너 스스로가 했던 그 반론에 대해서. 음, 저는 언어 폭력이 그, 그 책에서는 이게 사라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음,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제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이에게 어 작은 체벌 같은 뭐 아니면 게임을 한 일주일 동안 하지 말게 하던가 공부량을 조금만 더 늘리던가 막 그런 체벌을 주는 게 뭐 언어 폭력도 혼내기만 하고 엄청 막 심한 욕은 하지 않고 그런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그럼 재윤이가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언어 폭력이라던가 체벌 또는 뭐 정서학대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약한 정도, 그 아이에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약한 정도의 것들은 허용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 부분은 꼭 이런 정서학대라던가 언어폭력이라던가 체벌 말고 다른 방안, 지금 뭐 게임을 제한한다던가, 숙제량을 늘린다던가, 이러한 다른 방법으로도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러니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 46쪽 잠깐 보겠습니다. 45쪽이요? 46쪽. 자, 46쪽 두 번째 줄 지우 읽겠습니다. 우선 자주 지적받는 잘못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부모님에게 자세히 물어봐야 해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말이에요. 부모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이해가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줄어들 그렇지. 그렇게 거예요. 해야지. 그다음에 재윤이. 또한이요? 음, 또한 여러분 스스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모님에게 심어 주어야 해요. 가령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거나 공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시키는 대로나 해 라고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음. 혹여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부모님께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할 거예요. 자, 지금 지우와 재윤이가 읽은 그 부분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지우? 음, 음, 이거를 보고 음, 만약에 내가 새롭게 뭔가를 어기거나 그럴 때 다, 음, 아, 뭘 하면 되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재윤이. 그,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더 잘하면 화낼 일도 없고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음, 부모님께 혼낼 때 제가 왜 이 부분을 잘못한 거죠? 하면 살짝 반박하는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음, 혼낼 것 같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재윤이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잘 지적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 아이가 이런 아이라면 이 아이가 언어 폭력을 당할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이러냐고 자기 스스로
잘못 지적받은 부분에서, 아, 앞으로 내가 고쳐야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려 하고, 자기 스스로 부모님께 믿음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이러는데도 부모가 언어 폭력을 하고, 부모가 애를 때리고 그러면 그 부모가 나쁜 부모지, 당연히. 그런데, 어? 이렇게 하는 애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많아? 여러분들 스스로 봐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해? 아니요. 문제는 이렇게 안 하니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안 한 애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라는 거지. 아까 지우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선생님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잘못을, 예를 들면 재윤이가 컵을 깨뜨렸어. 네. 재윤이 할머니가 컵을 깨뜨렸어. 네. 이때 엄마가 어떻게 할까? 재윤이가 컵을 깨뜨렸다. 엄마가 뭐라 그래? 엄청 혼내요. 야, 너 조심 좀 하지. 어? 뭐 재윤이 어머니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 그래. 야, 너 조심 좀 하지.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어디다 놓겠어?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네. 만약에 할머니가 선생님 엄마가 그랬다. 그러면 아니 엄마는 조심 좀 하지. 정신 어디다 놓겠어? 선생님 이럴까? 아니요. 안 그럴 거 아니야. 어? 아유, 괜찮으세요? 아유, 제가 치울게요. 이럴 거 아니야. 네. 왜 다른 거야? 나이, 저요. 지우. 그, 그, 음,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음, 여기 중에서 최고령자이시고, 음, 그래서 음, 또, 또 손에서 거의 별로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음, 떨어뜨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근데 재윤이나 전화 같은 음,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그 어린이? 아이들? 막 그런, 에, 아이는, 아이는 손에 힘도 좀 있고, 그래서 정신이나 힘? 그런 게 살짝 힘을 살짝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정신만 안 팔리면은 할 수 있어서 그 할 수 있는 거를 그, 에, 그, 떨어뜨리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래. 그럼 지우의 근데 판단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했으니까는 괜찮은 거고, 지우는 아니 능력이 그 있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그 오랜 시간 하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랜 시간 하면서 좀 힘이 그러니까, 살짝 음, 아, 없어지고 그래, 그래. 그렇게 지우는 그러니까, 돼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그,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렇게 다르게 대화하는 거다. 지우가 판단하기에는, 예, 재윤이는, 제 생각에는 엄마 아빠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저는 그냥 뭐 직접 낳긴 한데 자기보다 음, 나이가 적고 음, 그렇고 엄마 아빠는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고 음, 나이도 좀 많으시고 음, 나보다 나이가 많은 더 음, 어른이시니까 음, 좀 더 예의 바르게 해야 음, 되고 음, 그리고 저 같은 어린이들은 아직 그 뭐지? 엄마 아빠보다 나이도 적고 막 그래서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음, 생각하고 음.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어른이니까 실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거라는 거지.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상에 따라서 태어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가?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만약에 나보다 윗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 일을 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화를 낼까? 내가 그렇게 나무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라면 단지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 뭐 나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른바 계급 사회 또는 우리가 수직 사회, 나이에 따라 수직 사회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이걸 뭘로 보지 않고 대등한 존재, 수평사회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수평사회라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본다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선생님도 이게 생각뿐이지 실천에서 생활 속에서 것들이 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지우와 재윤이에게도 같은 인격을 갖고 대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난 선생이고 너네는 뭐다? 학생이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제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 선생과 학생이라는 그 관계라는 부분에서도 대등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건가?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 저자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부모님께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다만 이제 재윤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혼나는 그 상황에서 바로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때는 이성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뭐 아까 더 혼나게 되는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때는 우선 일단 뭐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방 후퇴하고 그러나서 조금 진정된 다음에 근데 그때 제가 뭐가 잘못돼서 혼났는지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다던가 제가 잘못했지만 만약에 잘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마음이 아팠습니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이런 것들도 있어야 서로가 그 배운다는 거지 서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모를 수 있어 부모라도 선생이라도 의례껏 당연히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한 말인데 상대방을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말인데 상대가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못 알아차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지우가 선생님 저 이랬어요 뭐 해서라고 말하면 너가 그렇게 느꼈니? 난 그렇게 느낄 줄 몰랐어. 앞으로 내가 더 주의할게.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재윤 진행하겠습니다. 네. 책의 40쪽에 보면 사랑의 매는 사랑이 있을까요? 라는 거에서 사랑의 매를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잘못을 했으니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어린 아이이기도 하고 막 그 때리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언어폭력 때리는 거 이런 거를 그 그것을 법이나 막 이런 걸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는 아까 말한 것 같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부모님이 자식을 때리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막 학원에서 막 선생님이 때리는 거는 그 서로 선생과 제자 사이가 되기 전에는 그 한 번도 인연이 없고 선생과 제자 인연이 되기 전에는 아예 생판 모르던 사람이었으니까 그 모르던 사람이 조금 친해지긴 했어도 자신의 몸이나 아이의 몸을 때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김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요, 재윤, 네?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니, 그렇게, 친해졌다고 해도, 그러면은, 영어 선생님한테 내가 언어 폭력이나 막 그런 거 당할 때 왜 그거 안 나섰어? 응? 네? 네? 아니, 아무리 학원 선생님이랑 친해졌다고 해도, 어? 그, 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응. 그런데 내가 언어 폭력 당하고 있을 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되지. 왜
가만히 냅두냐고. 응? 맞는 재윤, 말이잖아. 재윤이 해명해봐. 그때는 이 생각을 들지 않았어. 근데 아까 임 선배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해낸 거야. 다음부터 이거 다음부터 좀 잘못했어? 그래. 어? 응? 지우야, 다음부터 좀 제발. 어, 다음부터는 뭐라고? 다음부터는 제발 어, 나 좀 구해줘. 지우야, 네가 다음부터 얻어 터지지를 말아야지. 얻어 터질 일을 하지를 말아야지. 그걸 뭘 또 얻어 터지면서 또 구해달라고 그래.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지, 아예. 응? 자, 재윤이 계속 진행해. 그럼 김지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아니 때리는 것 자체를 그냥 그만뒀으면 해요. 아니 그렇게 해서 멍이 들고 막 그러니까 아프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부에도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뭐 그 체벌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았을 때, 체벌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단지 과거의 어떤 그런 어른들 어떤 그런 편리성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행된 것 아닌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참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 역시 이제 부모로서 살다 보면 이제 너무 막 이렇게 화가 나거나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려 체벌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네. 네, 그러면 책 89쪽에 교수님, 감독님, 농부님, 우편집 회원님 이라고 나와서 맨 마지막 문장에 세상에 땡땡땡님 이라고 불리는 직업만 있다면 세상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땡땡땡님이라고 불리는 직업만 있다면 미래에 아니면 현재 그 세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 환경미화원님 이렇게 막 부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막 감독님, 교수님 이런 분들만 계시다면 일단은 사람들이 농부가 없으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농산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성공한 확률이 낮아서 건강한 채소, 쌀을 먹지 못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질 것이고 환경미화원님 그런 경비원님 이렇게 부르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도로나 거리가 엄청 더러워져서 사람들이 엄청 불쾌해할 것 같고 경비 아저씨가 없어지신다면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소식들도 다 주고받지 못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서 다 CCTV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을이 되게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당연히 지금 재윤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한 대로 당연히 모든 직종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안에 스스로 물어봐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겉으로는 이렇게 존중하는 척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좀 다르지 않냐라는 그좀 대하는 태도가 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싶은 어떤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꾸 바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접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대접들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뭐가 더 중요한 건가, 아니면 중요하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고민입니다. 네, 그러면 김지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잠깐만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책 80쪽에 보면 땡땡땡님이라고 나와 있는 그 그런 사람들 밖에 이 직업 사람들 밖에 세상에 없다면 농부, 경비원 아저씨 이런 사람들 다 사라지고 감독님, 교수님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기분일지 세상은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감동이 있으면 뭐 합니까? 농민이 채소를 해서 돈을 받고 돈을 사서 감독도 뭐 돈을 벌어서 사고 그래서 먹고 그러셨는데 기초적인 농민이 없으면은 감독으로서 뭐 감독으로서 돈을 벌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돈 쓸 데가 없는데 그냥 비트코인을 환산해가지고 하는 건데 오라기만 들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그거를 만약에 도박으로 깠다 돈을 쓸 데가 있어야지 뭐 하냐고 아무튼 그런 생각으로 그냥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예. 재윤이는 지우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었어? 아니요, 조금은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지우가 무슨 얘기를, 지우야, 네가 받은 질문이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지우가 받은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볼까? 지금 거기서 어, 그 감독이나 음, 그런 사람들만 남고 음, 농민 이런 사람들이 사라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근데 왜 뭐 비트코인 이런 얘기 왜 나와? 그게 아, 농민이 사라진다면은 농민을 사서 판매자가 그거를 사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거를 하는데 음, 거기서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감독이 막 돈을 벌어서 음, 사야 되는데 아예 그냥 농민 자체가 없어지면은 돈을 버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감독이라는 인물 자체도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감독이라는 직업은 아무 쓸데도 없는 그런 찬밥 신세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네. 자, 지우가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감독이나 교수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결국은 농부들이 있어야, 농부들이 농작물을 수확해야, 그 농작물을 그 돈으로 사서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농부가 없다면 결국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그러면 그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쓸모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지, 지우야. 지우야? 네, 그런 얘기야?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우 얘기를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쌤이 잠깐 찾아보니까, 아, 가정 내에서, 집 안에서 부모가 아이를 때릴 수 있는 체벌권은 2021년 1월 15일을 기해서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집에서 뭐 사랑의 매니 뭐니 해서 아이들을 때리면 현실적으로는 불법이다, 불법. 불법인 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당연히 맞아본 적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 체벌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2011년
2011년에 들어서서부터 역시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사라진 그런 부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체벌 이런 부분들에서 덜 폭력적인 그런 사회로 발전했는데 다만 법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오랜 사람들의 어떤 관습, 습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사실은 가정 내 체벌이라던가 학대 이런 것들이 종종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아, 그뭐 과거보다는 빈도수나 이런 것들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이 책에서는 언어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 차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92쪽에 보면 책 92쪽에 보면 연고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고주의. 네. 자, 연고주의는 뭘 보고 연고주의라고 그래? 음, 동창회, 종친회 응. 등을 말하는 거. 공창회 종친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연고주의가 뭔지 그 책에 나와 있잖아. 92쪽에. 음, 지금 찾고 있니? 지우야? 집안 네. 태어난 지역 출신 학교 등으로 맺어진 관계를 관계를 뭐? 영구주의라고. 아니, 중시하는 태도. 그렇지. 집안, 태어난 지역, 출신 학교 등으로 맺어진 관계가 끝나는 게 관계 여기까지만 연고야. 여기까지만 연고. 근데 관계를 뭐하는? 중시하는 태도.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연고주의다 얘기한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새로운 어휘, 새로운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강한 나라다. 연고주의가 별로 강하지 않은 약한 나라다. 지우야 뭐하니? 음,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강한 나라야? 아니면 연고주의가 약한 나라야? 강한 영. 우리나라는 영구주의가 약한 나라 아닌가? 한, 자, 지우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연고주의가 강한 나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종친회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자, 요즘에는 종친회라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지우야, 네? 자, 재윤이가 성이 무슨 성이 뭐지? 이요. 이재윤이야. 네. 선생님은 이선배. 근데 네. 선생님은 전의 씨야. 이 씨 중에서도 전의라는 지역에서 처음 그 조상이 시작된 전의 씨야. 고려 시대 때에 그 조상이 전의 씨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전의 씨야. 이런 네.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본관이라고 해요. 본관. 네. 자, 김지우는 본관이 어디야? 무슨 김씨야, 지우는? 저는 뭐 김해 김씨, 광산 김씨 뭐 이런 거 못 들어봤어? 들어갔어요. 그거 무슨 김씨야? 저는 응. 잊어버렸어? 네? 네. 잊어버렸어? 자, 지우가 한번 여쭤보고 부모님께 부모는 저희 본가는 어디에요? 하고 한번 여쭤보고 재윤이는 어디 씨야? 저 뭐 그, 전주 씨야, 한산 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 못 들어봐서 고령이 씨? 고령? 음, 고령이 씨라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본관이 있는 거야. 즉,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핏줄, 핏줄이야. 그러니까 재은이의 아버지, 아버지의 또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서 보통 우리가 이 새로운 성을 창조한 1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1대, 2대, 3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런 그 같은 핏줄끼리 모인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동창. 종친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친회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 같은 친척이니까, 같은 일가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더 뭐하자? 더 그 사람을 지지해주자. 그 사람을 더 대접해주자. 그 사람을 더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집안 사람을 더 우선해서 더 잘 대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종친회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연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지역. 자, 지우는 태어난 지역이 어디야? 저는 태어난 지역이 대전이에요. 대전이고, 재윤이는 저도 대전이요. 대전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대전에 살다가 서울에 학교를 갔어. 그랬더니 서울에 학교를 갔더니 향후회 한다고 뭐 이래. 향후회는 고향 친구들이라는 뜻이야. 고향 친구들 해가지고 타지에 가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결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와주는 어떤 그런 관계를 보고 우리가 향후해요.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그런 경우도 있어. 미국에 가 있는데 미국에 가 있는 한국 사람끼리 한인회를 결성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향후에는 없어. 당연히 대전 사람들이니까 대전 사람이 다수니까. 근데 대전 안에 뭐 호남 향후에, 뭐 부산 향후에, 대구 향후에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대전에 와 이사 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서로 뭐 하자? 도와주자. 이런 그 분들이 향후회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출신 학교. 요 출신 학교를 갖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 동창회를 만들어. 동창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윤이나 지우가 이제 어운초등학교를 다 졸업하면 나중에 이제 어운초등학교 동창회 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을 얘기하고 뭐 이럴 경우도 있지만 동창들끼리 서로 뭐 하자? 돕고 살자. 동창 선후배끼리 서로 도와주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더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를 나왔다, 연세대, 고려대를 나왔다 했을 때 여러분이 삼성전자에 들어갔어. 그럼 삼성전자에 들어갔으면 삼성전자에 들어갔는데 그 서울대 출신끼리, 성균관대 출신끼리, 고려대 출신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을 만들어.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도와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서로 뭐 하는 거야? 도와주는 관계. 그러니까 이거 네.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이 종친의 향후의 동창회 같은 이런 연고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보다? 실력보다 뭘 우선해? 연고를 연고를 우선한다. 즉 지우가 부장님이야. 근데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회사에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제일 우선으로 뽑아야 되잖아. 네. 근데 지우가 그걸 우선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운초등학교를 졸업한 누구입니다. 그러면 너 내 후배야? 야, 너 내가 뽑아줄게. 라고 한다던가. 뭐 재윤이가 아까 뭐 보령 이씨라고 그랬는데 고성, 안녕하십니까? 보성 이씨라고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성 이씨 뭐 몇 대서 누굽니다. 뭐 이재윤 부장님께서는 저의 할머니 뻘 되십니다. 손주를 기호해 주세요. 딸랑딸랑 이러면 그래 내가 내 손주야. 내가 너 뽑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아니하고 집안이나 태어난 지역 출신 학교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력보다 이렇게 연구를 우선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잘 리드해 갈 것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 우리 대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대전 발전을 위해서 저 사람을 뽑아줘야 돼. 라고 한다던가. 저 사람이 우리 학교 출신이야. 아니면 우리 뭐야 같은 김 씨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남을 뭐 한다는 거? 배제한다는 거. 우리는 게 뭐야? 어운초등학교 동창회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쳐낸다는 거, 밀어낸다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이런 연고주의가 갖는 어떤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고주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 방, 어? 방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고주의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리고 또 개인주의, 각 개별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중요시하면서
과거에 비하면 이런 종친회나 향후회나 동창회 이런 모임에 출석하거나 거기에 막 열심히 나가거나 그걸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과거에 비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너 혹시 어떤 사람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야 돼. 그럼 병원에 입원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 근데 야, 너 우리 집안에 무슨 아는 의사 없어? 라고 한다던가. 너 혹시 학교 동창 중에 뭐 아는 의사 없어?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아는 사람, 연고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뭐해서 부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좀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를 원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치기 당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 연고주의가 뭔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79쪽에 혼혈. 자, 79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연고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여기는 또 무슨 주의가 나와? 음, 국수주의가 나와, 국수주의. 그리고 인종주의라는 것도 나와. 자, 국수주의는 뭘까? 음, 한 민족이나 나라가 자기네 언어와 문화의 순수성에 집착하게 되는 것. 음. 그래서 국수주의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국수주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지.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의 것을 멸시하는 태도.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뛰어난 것으로 믿고 요렇게 되면 요건 문제가 없어.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 자부심 이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근데 요게 문제야, 요게. 뭐 한 걸로 믿는 거야? 가장. 가장 뛰어난 걸로, 가장. 어? 가장 뛰어나고 최고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나라의 것을 뭐 하는 태도? 멸시. 멸시하는 태도. 우리는 우월하다. 너네는 별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국수주의에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김치가 최고야. 다른 나라 음식은 쓰레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간다던가. 한국 문화가 최고야. 다른 나라 문화는 다 없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국수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문화를 너무 뭐 하찮게 생각했어. 너무 열등감을 갖고 생각했어. 그리고 오히려 국수주의와 반대적으로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사대주의는 음, 오히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우월한 것, 더 뛰어난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섬기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그래, 사대주의.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를 사대했어? 조선시대 중, 때는 어디? 중,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현재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지금 사대하고 있어? 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막 존경하고 본받고 막 따르고 있어? 미국,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미국에도 물론 이게 많이 벗어나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그래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멋있게 보이고 우리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좋게 보이고 이런 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야? 사대주의라는 거야, 사대주의. 근데 국수주의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 문제가 없는데 한국어가 최고야 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멸시하고 배척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국수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대주의도 문제일 수 있지만 국수주의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특히 요즘에 우리가 한류, K-팝, K-드라마, K-푸드 그리고 K가 붙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거가 넘었어. 우리 문화가 최고다.
다른 나라 문화를 깔보는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걸 갖는다면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국수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는 인종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나쁜 태도. 음, 요게 이제 인종주의. 인종주의가 가장 심했던 역사적 사건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백인, 음, 백인들이 이른바 유색인종, 흑인들을 노예로 삼은 그런 부분들. 사실은 백인들은 흑인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황인, 이런 유색인종, 백인들 빼놓고 나머지 흑인이나 황인 같은 유색인종을 차별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 라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지배가 정당하다. 그 흑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로 취급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인종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생각이다라는 얘기. 또 여러분들 히틀러 알아? 히틀러? 네, 왜 히틀러하고 인종주의하고 무슨 관계일까? 물, 응? 히틀러가 바로 뭐 게르만족이 우월하고 우수하고 다른 민족을 슬라브족이라던가 유대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유대인에 대해서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 청소를 단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종주의에 기반한, 그래서 어느 인종이 특별히 더 우월하다, 열등한 민족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쪽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음,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가 뭐래? 그 그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외모를 아주 높은 가치로 여기는 태도들. 이거 외모지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야, 약한 나라야? 음, 응? 심한 나라?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가 매우 심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항공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같은 거 뽑을 때 여러분들 외국 항공기를 타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승무원 하는 경우가 많아. 또 이른바 아줌마, 뚱뚱한 아줌마,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도 승무원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네, 우리나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은 다 보면 어때? 키 크고 늘씬하고 예쁜 그런 예뻐요. 사람을 뽑아갖고 승무원을 시킨다는 거야. 승무원이 하는 게 음, 뭐야, 비행기에서? 응? 비행기에서 그 승무원이 하는 일이 뭐야? 손님 대우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 손님들 안전을 돌봐주고, 뭐 이렇게 마실 물이라던가 음식이라던가 필요한 거를 갖다 주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얼굴도 이쁘고, 늘씬하고 키도 크고 그래야 돼? 재윤이가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래야 된다고, 재윤이. 어? 어. 그런 점에서 뭐 어떤 뭐 이것도 이제 요즘에 성차별적 그 단어라고 속담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뭐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이쁘면 좋지 뭐 이런 태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재훈이가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렸어. 근데 그 부분들에서 과연 그러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게 서비스만 잘 베풀면 되는 거지 과연 그렇게 외모가 우선이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알바 같은 거 뽑을 때도 외모를 보고 뭐 알바를 뽑는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른바 성형 산업, 다이어트 산업 이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맞물려가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과연 올바른 건가, 그리고 이런 걸 부추기는 것들이 과연 좋은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또 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야겠지. 다음 주에는 책이 톡 까놓는 씨앗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톡 까놓는 씨앗 이야기라는 책이고, 지우야, 우리 시작이 몇 시라고?
지우야? 지우야, 네, 우리 시작이 몇 시라고? 시작이요? 어, 시작이 지금 5시 아니에요? 5시. 그 5시 되면 화면 이게 켜고 와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지우야. 화장실 네, 갔다 오고, 화장실에 미리미리 다녀오시고요. 네,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음.